입니다. 네. 자,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나요. 끝나고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을 할 거야. 광복을 8.15 광복을 해요. 8월 15일에 광복을 하는데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광복을 하게 돼. 그럼 광복을 하게 되는 우리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거 추가로 쓸 건데 첫 번째는 연합국이 승리를 했어요. 연합국이. 연합국은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그 유럽의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 주체가 되는 나라들이고 그 나라에 대항해서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싸웠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이 졌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광복을 할 수 있었던 거야. 두 번째는 우리도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치? 3.1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지속적인 독립운동으로 우리가 8.15 광복을 할 수 있어. 이거 추가로 계속 써야 돼. 쌤이 써주는 거는 너희가 옆에다 쓰는 거예요. 노트 정리를 1차적으로 했지? 이거 추가로 계속 쓰는 거야.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일본이 항복해요. 그치? 일본이 항복을 해가지고 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광복을 하게 된다. 옆에다 추가로 다 써야 돼요. 분명히 얘기했다. 나중에 인증할 데가 없기만 해라. 갈아 마신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광복을 하게 되고 8월 15일 이후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조선에서는 여운형이라는 분이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라는 거를 세워요. 이거를 줄여서 우리는 건준위라고 해. 건준위라고 해요.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걸 세우는데 그럼 여기는 말 그대로 건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일본이 물러나고 나면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 우리 그런 경험이 지금 몇십 년 동안 없으니까 그걸 준비하는 단체였어. 여기 밑에 여기 써놓은 거 보면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섞여서 플러스예요. 섞여서 정치 활동을 했는데 여기서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제 여운형 이분은 중도파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 중도파라고 해서 민족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데 이 단체 자체가 약간 사회주의 좌파라고 하거든요. 요쪽 위주로 운영이 돼서 민족주의 우파라고 하거든요. 얘네가 이탈 빠져나가요. 너무 좌 위주로 흘러간다. 너무 사회주의 쪽이다. 해가지고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좀 잘 안 됐어요. 어쨌든 이걸 이때 세운 거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자, 그 이후에 8월 15일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는 38도선이 설정돼요. 38선. 위도 38도를 경계로 위도 38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그려도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위도 38도 선을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이 각각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이렇게 다스리게 돼요. 이렇게 다스리게 돼요.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이유는 이제 일본이 나갔으니까 우리나라가 좀 뭐 치안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할 수 있잖아, 그치? 그걸 핑계로 미국이 남쪽을, 소련은 북쪽을 우리가 다스려 줄게 라는 식으로 이제 지배를 했던 거예요. 그게 38도선이 설정이 된 거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뭔가 그 주체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느낌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이거 중요합니다, 얘들아.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를 별표해 놔야 돼요. 뭐가 세워지냐면 잠깐만.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라는 게 이제 일어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는요. 말 그대로 모스크바 어느 나라에 있어? 소련에 있죠. 지금은 소련이 아니야. 러시아인데요. 소련의 수도였어요. 지금도 그렇지. 그 다음에 삼국 하면 세 나라 여기 나와 있지.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에 외상 하면 외상 돈 빌리는 그 외상이 아니고
외무장관을 말해. 외교를 하는 사람을 말해요. 외교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논의를 했어. 어떤 논의를 했냐면 우리나라를 최고 5년간 신탁 통치하겠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얘들아. 이 말이 엄청 중요해. 시험에 잘 나와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뭔 얘기를 했냐? 이렇게 잘 물어봐요. 신탁 통치를 했다고. 신탁 통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신탁 통치가 뭐냐? 신탁 통치가 신 하면은 보통 한자로 믿을 신자고 탁은 맡길 탁자야. 믿고 맡긴다는 뜻이죠. 그치? 믿고 맡긴다는 뜻인데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스스로 뭔가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설 힘이 없어서 대신 다스린다는 거야. 누가? 자기들이요. 강대국들이 우리나라가 힘이 이렇게 생길 때까지 대신 다스리는 거. 이거를 신탁 통치라고 하고 최고 5년 동안이야. 만약에 그 5년 이내에 우리가 자립적으로 뭔가 정부를 세우거나 스스로 나라를 운영할 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우리나라의 신문에서 이 뉴스를 터트린 거예요. 근데 이 뉴스에서 얘네가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는 과정이 조금 이제 좀 오바스럽게 이제 전례가 얘기가 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이거 약간 식민지 통치 같잖아. 그쵸? 뭐 대신 다스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 얘네가 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처음에 사람들이 많아서 반대를 대다수 반대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이거를 이게 찬탁이에요. 찬탁. 찬성하는 쪽이 또 생겨나. 이거는 이유가 뭐냐면 좌익 쪽에서 소련의 지시에 따라서 좌익은 나중에 찬성으로 돌아서고요. 우익은 끝까지 반대를 하는 거야. 우익은 약간 미국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극렬하게 찬탁과 반탁이 엄청 대립을 많이 했어.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자, 이거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뭐가 나온 적 있냐? 첫 번째,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는 뭔 얘기했나요? 이런 거야. 그러면은 신탁 통치 얘기했다. 이렇게. 두 번째,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객관식에 나온 거야. 객관식에. 좌익은 찬탁했고 우익은 반탁했다. 이런 말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봤어. 그래서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 알아도 정리를 해놔야 돼요. 이건 객관식으로 다 나왔어. 이런 지문 당연히 다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내는 거야. 중요하니까. 여튼 이렇게 막 서로 막 대립을 막 하고 있어. 서로 대립을 막 하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익에는 누가 있냐면 김구 선생님, 초대 대통령인 아직 대통령 아니지만 이승만 이런 쪽이 있어요. 이런 쪽이 이제 반탁을 한 거야. 반탁을 한 거야. 그 외에 이제 좌익 세력들은 찬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격렬하게 대립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요것도 중요해요. 미국과 소련이 둘이서 모여가지고 미국과 소련 같이 공동으로 얘기를 나눴어요. 이거를 미소공동위원회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1차였어. 그래서 여기 앞에 제 1차가 필요해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튕기는데 계속? 됐지? 됐지? 목소리 들리지, 얘들아? 아, 뭐. 잠깐만, 다시. 아유, 갈 길이 먼데요. 이러고 난리 났네. 여기에. 미소공동위원회까지 했어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 오케이, 오케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는 임시정부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사회단체 구성이 어떤 단체를 끌어올 거냐에 따라서 얘네가 싸웠어요. 얘네가 싸운 거야. 당연히 미국은 미국 위주로 자기들 지지하는 애들을 많이 넣고 싶어 했고, 소련도 소련 지지하는 애들 많이 넣고 싶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세울 때 그 구성원에 따라서 얘네가 막 대립을 많이 해서 1차가 실패돼요. 결렬. 회의가 깨져요. 회의가 깨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중간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좌우 합작운동. 좌우 합작운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데요. 당연히 좌우 합작운동은 기록 중이구나. 좌우 합작운동은 좌파와 우파가 서로 합쳐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 그치? 얘네의 목표는 통일된 정부였어요. 이거를 했던 사람을 좀 써놓을게요. 주최했던 사람은 여운형. 써놔야 돼. 써놔야 돼. 써놔야 돼요. 김규식. 이런 분들이시고, 목표는 이제 우리나라의 통일정부였는데 계속 좌파 우파가 싸우니까. 하지만 결국 실패했어. 그 이유는 여운형 선생님이 암살돼요. 암살. 누군가가 이제 죽인 거지. 이런 활동을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어떤 쪽에서 죽였겠죠. 어쨌든 그래서 돌아가셔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 정도 내용을 배우는데요. 고등학교 가면은 좌우 합작 7원칙이라는 게 있어. 그런 것까지 나중에 배울 거예요. 학교에서 만약에 프린트로 하셨다면 그것도 읽어봐야 돼. 자, 이렇게 중간에서 좌우 합작 운동을 하는데 실패가 되고 다시 한 번 더 2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하는데 이것도 잘 안 돼요. 이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문제 자체를 유엔에 보내기로 했어. 유엔이 국제연합이죠. 우리나라 문제를 유엔에다가 올려서 우리나라를 처리하기로 했는데 유엔에선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너희 그래 오케이 좋아 그럼 너희 선거해서 정부를 세워 라고 결정을 내려줘요. 근데 그 선거의 기준은 인구 비례인 거야. 인구 비례였어요. 인구 비례였는데 인구 비례니까 말 그대로 인구수가 많은 쪽이 유리할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근데 그때 당시에 북한보다 남한에서의 어떤 그런 게 좀 더 유리했나 봐. 그래서 북한이 반대를 하고 북한은 결국 끝까지 안 한다고 했어. 우리는 선거 안 하겠다. 그래서 남한만 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운동을 원했던 아까 김규식 선생님이라든지 아까 좌우합작운동 그리고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은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남북한이 찢어진다라고 해서 남북협상을 하시게 되고 남북협상 북한으로 올라가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지. 근데 이것도 실패해. 이거 실패해요. 실패. 왜 실패했냐면 김구 선생님이 이제는 암살. 누군가 계속 돌아가신다, 그지? 그러면서 실패하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4.3 사건이라고 해서 4월 3일에 제주 4.3 사건이었을까? 4.3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단독 정부 수립 반대하는 운동들이야. 지금 요거 세 개가 얘들아 다 남북협상, 4.3 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 다 남한만 선거하는 거 반대하는 거 세 가지예요. 남한만 선거하는 거 반대하는 거 세 개가 요거랑 요거거든. 이렇게 정리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제주도 4.3 사건도 남한만 선거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일으킨 그 운동이고, 근데 이거가 약간 주도하는 쪽이 약간 뭐 북한 쪽이었다, 공산당 쪽이었다, 그 당시 그런 소문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 제주도 4.3 사건이 미군에서 미군정이 되게 강경하게 진압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도 뭐 좀 일반 제주도민들도 많이 희생을 당하셨어. 그래서 요즘도 이제 제주도에 가면은 4.3 사건에 대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러거든요. 여튼 그랬던 거고, 그다음에 여수순천에서는 이제 19 사건 10월 19일에 있었던 거. 이게 똑같이 얘들아 1948년이에요. 다 48년이에요. 48년에 여수순천에서는 19 사건으로 이것도 이제 제주도 4.3 사건을 이거는 진압하라고, 제주도에서 얘들아 여수까지가 배 타고 가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하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그 부대가 있었어, 군부대. 근데 군부대 애들이 제주도를 안 가겠다고, 난 거기 진압하러 안 가겠다고 거부하면서 이거를 다시 이제 봉기를 하게 됐어, 얘네가. 그러면서 이걸 진압하게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히 정리하면 제주 4.3 사건을 진압을 위해 여수에 있는 부대에 출동 명령을 내린 거야. 근데 얘네가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얘네가 봉기를 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쌤이 이제 설명을 했고, 예전에 한번 숙제로 들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한 거야.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핵심만 정리하면 첫 번째,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 순서야, 순서. 순서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복을 하고 난 이후부터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먼저야겠지. 그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 1차, 2차가 있죠. 1차, 2차 사이에 좌우합작운동이 있잖아. 요 순서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구체적으로는 삼국 외상회의는 내용 하나하나씩 다 알아야 돼. 다 외워둬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만 선거를 하게 됐을 때 그거를 반대했던 게 3개 있잖아요. 남북협상, 4.3 사건, 10.19 사건, 이렇게 정리해두면 좋다 이거야. 그치? 넘어간다? 가운데로 갈게요. 이게 이제 숙제 안 한 애들은 좀 바쁘지? 선생님 이제 녹화는 일단 하고 있어. 녹화는 하고 있으니까 놓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옆으로 갑니다.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우리끼리 선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5월 10일에 했거든요. 50 총선거라고 해요. 50 총선거라고 하고, 원래는 이게 5월 9일에 하려고 했었는데 5월 9일이 토요일, 그 일요일이었고, 뭐 이렇게 좀 약간 뭐 자연적인 현상도 계기일식인가 뭐가 있기도 하고, 뭐 저 교회 가는 사람도 많고 이래가지고 하루가 미뤄지면서 이날부터 이제 선거날을 쉬는 게 이때부터 우리가 정해진 거예요. 50 총선거 5월 10일에 있었던 거고, 21세 이상의 성인 남녀는 누구나 투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 이 개념 자체가 얘들아 보통선거예요. 나이만 넘으면 누구나 하는 거. 평등선거 아니야. 평등선거는 1인 한 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통선거를 하게 되고, 이때 당시에 투표율이 거의 95%에 육박하는 엄청난 투표율을 보여줬대요. 그래서 투표를 많이 했고, 이거의 결과로 우리나라가 제헌국회가 세워졌어요. 제헌국회가 뭐냐면요, 헌법을 제정하게 된 국회지. 그치? 그래서 50 총선거 결과로 제헌국회가 세워졌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첫 번째 중요한 거. 두 번째는요, 제헌국회에서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7월 17일이 그래서 얘들아 제헌절이야. 제헌절. 헌법이 제정된 날이에요. 이게 공휴일이거든. 원래는 공휴일이었어. 그리고 이때 이제 어떤 법이 만들어졌냐면, 대통령 중심의 진한 걸로 민주공화정 체제가 세워졌고요. 민주정치라는 거야. 공화정은요, 왕이 없는 정치를 말하죠. 그리고 임기가, 이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었게? 지금은 얘들아 대통령 임기가, 얘들아 손가락으로 해봐. 지금은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에요? 손가락으로. 그래 승민아. 승민이밖에 모르는 거 아니지? 그래.
5년이지. 그래 얘들아 5년이죠. 맞아요. 선생님 지금 소름 끼칠 뻔했어요. 그렇지만 나 진짜 눈물 날 뻔했어. 슬펐단 말이야. 근데 이때 당시는 몇 년이게? 손가락. 좋아. 그래. 좋아. 눈치 보면서 서로 지금 눈치 보면서 검색은 할 필요 없어. 검색을 할 필요 없어. 그렇지. 4년에 대통령을 선출했고요. 국회에서 선출했네. 지금은 누가 뽑아요? 국민이 뽑지. 그래서 우리 손으로 뽑기 때문에 지금은 직접 민주정치, 우리가 이제 투표로 뽑잖아. 근데 이때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간선제라고 해요. 간접선거예요. 간선제라고 해요. 써놔야지. 모르잖아. 너희 이런 말 모르잖아. 간선제 이런 말 모르잖아요. 써놔야지. 그래. 간선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대통령으로 된 분이 이승만이었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1948년 8월 15일에 유엔에서 인정한 합법적 정부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정부가 세워지게 된 거야. 그리고 이후에 이제 북한이 따로 또 정부가 세워지게 될 거예요. 김일성 정부. 근데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에 과제가 있었어. 2가지 과제가 있는 거야.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별표예요, 얘들아. 별표. 이게 잘 나와요. 이건 꼭 정리를 해놔야 돼. 정부 수립 이후에 과제가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친일파를 청산하는 거. 2번째는 농지개혁이었어. 친일파 청산은 우리나라에 친일파가 많았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근데 이제 독립을 광복을 했으니까 일본에 도와줬던 애들을 처단해야겠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만들고 또 반민족행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위원회. 이거를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해요. 특위. 반민특위라고 해요. 줄여서도 보통 잘 말을 하니까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법도 만들고 반민특위도 만들고 해서 이제 친일파들을 막 찾아내고 막 잡아놓고 막 재판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됐다고. 그래서 정부의 소극적 태도 이것 때문이야. 아까 말했 이승만 정부가 이 친일파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했어요. 왜냐면은 친일파하고 좀 가깝게 지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그 시나 똘마니들이 친일파들이 좀 많아서 어떻게 처벌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친일 세력들도 계속 방해를 하면서 이게 이제 실패됐어요. 그러니까 청산이 제대로 안 된 거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문제가 내려오는 거죠. 2번째는 농지개혁인데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부터 해서 쭉 농민들이 자기 땅에서 못 지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개혁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농지개혁법이고요. 우리나라 농지개혁법은 북한하고 차이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나라는 유상매입, 유상분배를 했죠. 유상매입, 유상분배는 뭐냐면 이게 삼정보라는 거는 땅의 크기를 말해요. 정보라는 게 뭐 이렇게 일정 평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정보 이상을 가지고 있는 땅은 국가에서 돈을 주고 사는 거야. 유상매입. 그래서 다시 돈을 주고 타는 거예요. 유상분배. 이렇게. 그래서 당시에 이제 땅을 가지고 있던 지주들이 이제 국가에다가 팔면은 그거를 이제 국가가 사서 나눠주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뭐 완전히 제대로 되긴 힘들었던 게, 만약에 내가 땅을 팔았어, 얘들아. 그러면 나라에서 바로 돈을 줘야 되죠. 근데 돈을 안 줬어요. 그러면 무슨 이런 증권같이 뭔가 증명서 같은 걸 주는 거야. 그럼 이제 그것만 가져가면 돈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전환이 빨리빨리 안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땅을 판 사람도 뭔가 좀 그렇고, 또 땅을 어쨌든 돈 주고 사야 되니까 농민들이라고 해도 돈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조금 제대로 되진 않았다. 이런 문제점은 있어. 근데 어쨌든 좋은 점은 전통적인 지주 소작제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지주라는 개념이나 소작이란 개념이 없어진 거지. 그리고 돈이 있던 농민들 대다수는 땅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이제 좋은 점은 있는 거예요.
됐지? 정리됐죠? 이 단어를 꼭 알아야 돼. 유상매입, 유상분배. 이게 남한 거예요.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했던 과제들을 정리를 해봤고, 원래 북한 정권 수립 과정이 있어. 근데 이거는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지 않고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옆으로 갑니다. 일로 갑니다. 6.25 전쟁. 자, 이렇게 정부도 세우고 여러 가지 과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2년 뒤에 1950년에 전쟁이 터지죠. 배경은 미군과 소련군이 철수하게 된 이유가 있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자, 옆에 하나만 정리할게요. 미군과 소련군이 철수하게 됐던 이유는 그 당시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배경인 거야. 일단 미군하고 소련군이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하면서 약간은 화해 모드가 흘러가는 페이크를 친 거고. 그 과정에서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남침, 너희가 이런 말을 얘들아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남쪽을 침범한다는 뜻이야. 우리 남한이 침범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침입했다는 게 아니라 남으로 왔다는 거야. 침범 우리가 받은 거, 당한 거야. 그래서 얘네가 남쪽으로 오려고 하는 준비를 했고요. 이거 중요해요. 얘들아 이거 중요해요. 시험에 맨날 나와요. 미국에서 에치슨 선언이라는 걸 하는데요. 에치슨 선언. 여기 엄청 잘 나와. 에치슨 선언은 내용도 알아야 돼요. 내용 보시면 태평양 방위선에서 미국이 지켜주잖아, 그지? 지켜주는 나라에서 한국과 타이완을 빼겠다는 거야. 한국과 타이완이요. 타이완은 지금 어느 나라? 타이완, 그 대만이지, 대만. 그래서 이거 보시면 얘들아, 우리나라가 만약에 뭐 이렇게 있다. 지도는 그리지 마세요. 왜냐면 너희가 나처럼 빨리 못 그릴 거 아니야. 그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보세요. 우리나라 저렇게 있고 일본 저렇게 있지. 그러면은 에치슨 라인은 여기 밑에 대만까지 그려야겠다. 대만이 뭐 한 이쯤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에치슨 라인은 방위선에서 대만도 빼고 우리나라도 빼고 일본까지만 이렇게 딱 지켜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저렇게. 그러니까 미군이 당연히 철수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게 이제 왜 에치슨 선언이냐면 그 당시 국방장관 이름이 에치슨이었어. 그 사람이 선언을 한 거거든. 그래서 에치슨 선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개꿀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지. 예, 미군이 없어? 좋아, 가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소련의 지원도 받고 미군도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들어오게 된 거야. 자, 그래서 1950년 6월 25일에 남침을 기습적으로 하게 돼요. 우리나라 이때 뭐 너희도 배운 애들 알겠지만 막 남한에서 휴가 가고 막 그랬대. 그래서 막 휴가철이고 막 쉬는 날이고 공휴일이고 지금처럼. 그래서 막 약간 방어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 새벽에 기습적으로 남침을 합니다. 6월 25일에. 그래서 우리 준비가 안 됐으니까 3일 만에 서울이 뺏겨요. 3일 만에 함락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얘들아. 이승만은 이제 자기가 도망가고 한강을 건너고 나서 한강 다리를 부수고 도망갔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못 내려오게 하려고. 그럼 한강 위쪽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은 어떡하기는 그냥 다 포로로 잡히는 거지. 그랬다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3일 만에 함락을 당하고 낙동강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낙동강 유역에 있는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되죠.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유엔군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유엔군이 참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천으로 오게 되죠.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 이런 거 아마 초등학교 때 들어봤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뭐 흐름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북한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 남침을 했죠. 남침을 해서 서울이 여기 있으면 서울이 3일 만에 뺏긴 거지. 3일 만에 뺏기고 계속 내려옵니다. 부산이 이쯤에 있어요. 부산까지 이렇게 쑥 내려왔고 우리는 낙동강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남한의 땅이 유엔이 오기 전까지 요만큼이었던 거지. 그 위에 다 먹힌 거예요. 근데 이제
유엔군이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인천으로, 서울 근처 인천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인천에서 이렇게 유엔군 내려오고 우리가 위쪽으로 이렇게 쌈 싸먹기 작전 해가지고 우리가 쌈을 싸 먹었어요. 쌈을 맛있게 싸 먹고 위로 쑥쑥 올라가지. 위로 쑥쑥 올라가서 결국 여기까지 쑥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너희 뭐 알지? 초등학교 때 다 배웠죠.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시 거의 다 먹은 시점에 누가 내려와? 중공군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됩니다. 쭉쭉 후퇴를 하게 돼요. 후퇴를 하게 돼서 우리가 이때가 1월 4일이라 1사 후퇴라고 하거든요. 후퇴를 하게 돼서 이제 여기 근처, 휴전선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공방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북한의 요청으로 중국군이 오게 되고 이걸 왜 중공군이라고 하냐면 중국 공산당군이라고 해서 그걸 중공군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서울이 다시 뺏기고요. 재함락되고요. 우리가 다시 1월 4일에 1사 후퇴를 통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서울을 다시 탈환하고 이런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일어나요. 자, 그리고 나서 전쟁을 쉬기 위한 휴전회담을 하게 되는데 휴전회담이 거의 무려 2년간, 약 2년간 계속 회담을 합니다. 근데 이 회담 과정에서 중요한 게 이제 나와. 회담 과정에서 두 가지를 두고 서로 막 이렇게 대립이 많았어. 첫 번째는 포로를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 서로 데리고 있는 포로를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 두 번째는 휴전선의 위치. 조금이라도 서로 땅 많이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위치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포로를 어떻게 교환하게 선택을 하게 할 것인가 뭐 강제로 보낼 것인가 여러 가지를 두고 많이 싸웠다기보다는 아무튼 합의가 잘 안 됐대요. 그래서 2년이나 이렇게 계속 휴전 회담을 하다가 53년에 전쟁이 있은 지 3년 만에 휴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언제든 전쟁이 일어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계속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결과 당연히 물적 피해가 있었고 정신적 피해가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불신감이 크고 그치? 자,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자, 딱 5분만 수업 더 할게요. 마지막은 따로 한번 써야겠다. 그래서 봐봐 얘들아. 딱 5분만 더 하자.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 그 파일이 없네. 그러면 여기다가 새로 쓸게요. 우리가 숙제가 얘들아 쌤이 요까지 하라고 하지 않았나? 요 뒤에까지 하라고 했었나? 요 뒤에까지 정리됐어요? 이승만 정리 됐어 안 됐어? 모르겠어? 한번 봐봐봐. 선생님 그때 예전에 숙제를 내줬는데 자유민주주의인가 뭔가 거기까지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치 정리됐죠? 안 됐어요? 여기 말고 쌤이 이거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안 했었나? 정리 안 되어 있나? 되어 있는 사람 지석이 승민이 그래 나 여기 숙제 내줬지. 홍이도 되어 있어? 홍이도 여기 정리되어 있어? 혜령이는? 너 이 녀석. 수민이는? 안 되어 있지. 수민이랑 덕원은 안 되어 있을 것 같다. 강혁이는? 안 되어 있어? 요거 있잖아. 좀 여기 지금 이승만 정부 요건 좀 중요하니까 여기까지만 정리를 좀 할게요. 정리된 애들은 추가로 쓰고요. 안 된 애들은 손이 좀 바쁠 거예요. 자, 전쟁이 얘들아 끝나고 이승만 정부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죠.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잖아. 그치? 1952년 제목 이렇게 쓰면 돼요. 이승만 정부와 4.19 혁명인 거고 이승만 정부가 장기 집권을 시도하는 과정이 3개가 있어요. 이게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이거 2개. 엄청 잘 나온다고. 무조건. 너희 이번에 기말고사 무조건 이거 나올 거라고. 안 나오면 쌤 손목 겁니다. 진짜 그 정도. 잘라가 가져가. 필요도 없겠지만.
그 정도야. 이승만이 이제 장기 집권을 시도하는 과정이 발췌개헌과 4.4 오입개헌이 있어.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구분을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발췌개헌부터 해보자. 이승만이 이제 자기가 일단 대통령이죠. 근데 우리 아까 생각나지? 간선제로 뽑혔죠. 국회의원이 뽑아주잖아. 그치? 그럼 국회의원들한테 인기가 많아야 되는데 당시에 이승만 반대 세력이 국회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반대 세력이 많으니까 내가 한 번 더 해먹고 싶은데 대통령 한 번 더 하려면 얘네가 날 좋아해야 되는데 날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의 국회의 간접선거로는 국회에서 뽑아주는 간접선거로는 당선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치? 당선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얘가 이승만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꾸자 라고 하는 개헌이에요. 자, 발췌개헌은 직선제 개헌이다 이걸 알면 되는 거야. 직선제 개헌이다 저걸 알면 돼요. 네, 직접 뽑는 거 그걸로 바꾸겠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헌법의 일부 단어를 뜯어내서 바꾸는 거잖아. 간접을 직접으로, 그지? 그래서 이걸 발췌개헌이라고 해요. 용어랑 잘 매칭을 시키면 되는 거야. 용어랑 잘 매칭을 시키세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발췌개헌으로 직선제를 하게 되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뭘 알아? 그치? 그냥 뭐 사람 보고 뽑는 거 이미지 보고. 근데 그 당시 이승만의 이미지는 되게 좋았어. 뭐 미국에서 대학교 나왔다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뽑혀요. 엄청난 득표율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재집권을 하게 돼. 그러고 자 2년이 흐릅니다. 2년이 흘러서 1954년엔 4.4 오입개헌이에요. 4.4 오입개헌. 자,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이냐면 초대 대통령, 처음 해먹는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의 제한을 없애겠다. 중임이 뭐냐면 중복해서 임기를 하는 거야. 또 해먹는 거. 또 해먹는 거 원래 제한이 있어요. 근데 그 제한을 없애겠다. 없애는 시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헌법을 바꾸자. 라고 이제 국회에게 딱 제출을 했어요. 근데 국회는 당연히 통과를 안 시키지, 그치? 그래서 국회에서는 부결, 통과를 안 시킨 거야. 근데 통과를 안 시키려고 했는데 4.4 오입의 논리로 이게 통과됩니다. 뭔 소리냐면 부결됐던 과정이 뭐냐면 원래 이제 그 헌법이 우리나라에서 얘들아 제일 높은 법이거든요. 그걸 통과시키려면 무조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 3분의 2 이상. 근데 그 당시에 국회의원 제적수, 나와서 투표했던 그 수의 3분의 2가 안 됐어요. 안 됐다고. 뭐 153.3333인가 뭐 그랬다? 이런 식으로 됐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반올림이 아니라 이렇게 올림으로 통과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4.4 오입 개헌이라고 합니다. 여튼 요거는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되고 4.4 오입의 논리라는 말을 좀 기억해야 돼요. 4는 버리고 5부터 올린다. 이 뭐 반올림 이런 뭐 얘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변칙적으로 통과를 시키고 그러면서 장기 집권을 토대를 마련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정리할게요. 두 개의 순서 먼저 알아야 돼. 발췌개헌이 먼저야. 발췌개헌이 먼저고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꾼 거예요. 직선제를 간선제로. 두 번째가 4.4 오입 개헌이에요. 4.4 오입은 자기가 계속 해먹으려고 했던 거고 4.4 오입의 논리로 했기 때문에 4.4 오입 개헌이에요. 정 안 외워져. 쌤, 저 정 안 외워져요. 이러면 봐봐. 4.4 오입의 4조 1954년에 있었어요. 52년부터인데 뭐 그렇게 외우든가. 여튼 이거는 순서랑 내용은 다 나오니까 중요하다는 거야. 됐죠? 그러면서 이제 독재 정치가 강화됩니다. 이제 계속 해먹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부통령으로 자기가 이제 얘들아 그 당시에는 정통령이 있고 부통령이 있는데 정통령이 이제 이승만이면 부통령이 자기 똘만이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승만은 어떻게 변칙적으로 뽑혔지만 부통령에서는 좀 자기 똘마니를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가 없고 진보당 쪽에 있었던 뭐 조봉암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그래서 부통령도 이제 자기가 못해 먹을 것 같으니까 자기 쪽에서 이거를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시켜버린 사건이 진보당 사건이라고 있어요. 여튼 요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자기가 독재 정치를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서 독재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바쁘지? 그래. 숙제 안 하니까 바쁘지 않아. 숙제를 좀 해놨으면 안 바쁠 텐데. 다 왔어요. 이제 2분 만에 끝낼 겁니다. 이제 2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4.19 혁명하고 끝낼게요. 다음 시간부터 그거부터 하려고. 박정희부터 하려고. 자, 이렇게 진보당 사건까지 일으키고 이제 1960년이 됐네. 2년이 지났지 얘들아. 2년이 지났죠. 유력한 부통령 후보였던 이제 조봉암은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자기 똘마니가 있어. 이기붕. 얘를 이제 당선시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부정선거를 하게 돼요. 엄청 과하게 표를 막 투표함을 바꿔치기를 대놓고 하고 다 보여주고 야 이기붕 찍었어 내놔봐 확인해 이렇게 해서 막 하고 엄청난 부정선거를 해서 3.15 부정선거 3월 15일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 마산이라고 경상남도 마산이라고 있어. 쌤 고향이에요. 쌤 거기서 태어났거든. 쌤은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해. 선생님은 민주화의 도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마산에서 반대 시위가 전국 최초로 먼저 일어났어요. 반대 시위 3.15 부정선거 반대 시위가 일어났고 그 이제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마산 등지라고 되어 있는데 마산이 최초로 일어났어요. 학생이었던 김주열이라는 학생의 시체가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르게 되는데 그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른 김주열 학생의 눈 아래에 최루탄이 박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마산 시민들이 이제 막 빡쳐가지고 어떻게 무력으로 지금 하는 거냐 해가지고 막 이제 데모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민주화의 운동이 막 커지게 돼요. 전국에서는 이제 계엄령이라고 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진압을 합니다. 하지만 대학 교수들 똑똑한 분들이잖아. 지성인들이잖아. 이분들까지 이제 반대하게 되니까 결국 이승만은 버티지 못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요. 이걸 하야했다라고 해요.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는 걸 하야했다고 해. 요렇게. 자, 좋은 점. 4.29 혁명의 좋은 점은요. 학생과 시민이 힘을 합쳐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거예요. 독재 정권. 우리 힘으로. 그래서 최초의 민주혁명인 거야. 민주주의 혁명. 민주화 혁명, 민주주의 혁명 뭐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초를 세워서 우리나라 헌법이나 이런 데에 4.19 혁명의 정신으로 어쩌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역할을 했던 중요한 혁명이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거 요 밑에가 있는데 얘들아 장면 정보부터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한번 같이 합시다. 다음 시간에 정리를 같이 할게요. 오늘 수업은 일단 끝났고 녹화는 다 해놨어. 혹시 너무 빨라서 정리 못했어요 하는 애들은 따로 한 번 더 들으면서 정리하시고 이거는 이제 수업 끝나고 밴드로 인증하기 있어. 그러면 바로 인증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게 그냥 역사는 숙제라고 보면 돼요. 바로 인증하기야, 바로 인증하기. 오케이. 국어는 일단은 이제 각자 풀 거기 때문에 국어는 따로 선생님이 밴드로 숙제 올려줄게요. 그걸로 확인하고 하면 될 거예요. 끝! 나가서 쉬었다가 과학 링크 타고 들어가. 황쌤이 과학 링크 주실 거야. 언니야 나가도 돼요. 언니야 고생했다. 잘 나가. 그래. 빠이빠이. 안녕 수민.